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다. 개념 체계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념 체계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 밑에 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문구에서 일단 뭐만 기억하시면 돼. 근본적 질적 특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 즉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돼. 순서가 있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요 문구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그 정보는 유용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만족이 안 되면 요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밑에 제가 따로 써놨죠. 요건 제가 첨부한 말이에요. 보강적 질적 특성과 근본적 질적 특성 사이에는 계층 관계가 성립됩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부터 하나씩 볼 건데 여러분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요. 일단 요 두 가지로 나눠주고요. 목적 적합성은요 또 우리가 세 개로 나눕니다. 이 안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요. 여러분 적어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 분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물어보지 이 안에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지만 또 언제 문제 수준이 갑자기 또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야 개념 체계가? 보고서 잘 쓰는 법 배우고 있는 거고 이 질적 특성이라는 건 잘 쓰는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 보시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계 이 보세요. 이렇게 1년이 있으면은 여기 X1년, X2년, 뭐 X3년 이렇게 있으면 여기 X4년이라고 할게요. 1년 중에서 기업들의 M&A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기업들이 M&A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떤 달부터 어떤 달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 집중적으로 일어날까요? M&A, 기업의 M&A가 배경 설명이에요. 지금 M&A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보통 그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때 회계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이게 M&A 하려면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들이 꼭 필요한데 대형 회계법인들이 주로 M&A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에서 야 우리 저기랑 합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싶어 그러면 아유 지금 뭐 지금 하세요. 9월 이후에 하면 훨씬 좋은데 9월에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통 회계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잠깐 한가하고 1년 내내 바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 있지만 나중에 회계사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세무사 시킬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진심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강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래서 다들 9월달에 쉬는 시간인데 9월달에 야 너 들었어? 너 M&A 나가 이러면 표정이 막 진짜 쓰레기같이 변한다고요. 제가 그런 허드렛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말에 항상 M&A 했던 추억밖에 없어요. 이 M&A 업무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저 처음에 회계사 공부할 때 강사분이 아 제가 M&A 업무를 했었는데 막 그러면 M&A 나도 회계사가 돼서 M&A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M&A는요 그냥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그냥 막 노동하는 거지 고부가 가치의 일을 안 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업들이 M&A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입찰 매각 공고를 냅니다. 매각 공고를 내요. 우리 회사 중에 어떤 사업부를 팔고 싶어. 야, 우리 회사 이거 있는데 이거 팔 건데 살 사람 나한테 얘기해 몇 월 며칠까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매각 공고를 내요. 제가 했던 회사 중에 어디 있었냐면 우리 금융지주 밑에 우리 파이낸셜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현대캐피탈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우리 파이낸셜이라고 현대캐피탈처럼 자동차 리스해주고 뭐 이런 회사였다고요. 요 회사를 매각하기로 우리 금융지주가 결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거 살 사람 손들어. 그럼 내가 너네 중에 몇 명한테 기회는 줄게 이렇게 매각 공고를 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요. 입찰을.
나 입찰을 한다고요. 그럼 보통 이 입찰 회사들이 많아. 나도 살게 막 그런다고요. 되게 많이 들어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그냥 하는 얘기지.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소개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소개팅 좀 시켜줘 그러면 아예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생기면 전 아니시겠죠. 잘생기면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격이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이상만 소개팅을 받는다고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파이낸셜 인수할 사람 하는데 저기 러시안 캐스도 나 이런다고요.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러시안 캐스를 어떻게 너네한테 팔아. 보통 4개 정도로 잘라요. 그럼 왜 4개 정도로 자르는지 아세요? 보통 입찰하게 되면 입찰을 이렇게 받으면은 몇 개만 일단 선정하거든요 회사를. 야 그럼 니네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니네들한테 우리 회사를 살짝 보여줄게. 우리 회사 살짝 본 다음에 얼마에 살 건지 각자 적어내. 그럼 내가 보고 결정할게. 이런 구조로 하고 M&A가 보통 4개 정도 선정해요. 왜 4개 선정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대형 회계법인이 4개 있거든요. 보통 4개를 선정해요. 야 회계사라고 너무 회봉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큰 데가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3일, 안진, 딜로이트라고 하죠. 한영, EY, 삼정 이렇게 있다고요. 제가 이 2군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회사를 살려는 회사 4군데가 하나씩 껴서 들어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그때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어떤 회사랑 같이 일했냐면 메리츠랑 같이 일했다고요. 메리츠도 요거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메리츠랑 같이 저희가 일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입찰하고 나면 우리 금융지주가 야 그럼 니네한테만 나를 살짝 보여줄 테니까 얼마에 살 건지 결정해 그런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예비실사라고 해요. 예비실사. 이게 연말에 일어나요. 그냥 들으시면 이걸 왜 필기하세요? 이거 그냥 M&A 과정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 M&A 전문가 되시기가 훌륭한 자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냥 들으시면 돼. 이걸 왜 써? 수업이랑 그런 상관없어요. 아니 수업이랑 상관없대. 수업이랑 상관없지만 외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비실사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비실사 가면 뭐 하는 걸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비실사가 뭐예요? 우리 파이낸셜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가 장부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 가서 뭐 해야 돼? 이거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로 다 바꿔줘야 된다고. 그런 일들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비실사야. 그럼 가면 보통 예비실사 하면은 몇 명 가냐면 회계사 진짜 한 15명에서 20명 간다고. 부서별로 나눠서 가요. 보통 감사부서는 뭐해? 그 회사의 자산을 조진다고요. 자산이 정확히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일까 막 찾아본다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텍스트만 가서 뭐 할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가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세금 두드려 맞을까 뭘까? 세금 두드려 맞을 게 뭘까? 이거 찾아본다고. 변호사 가서 뭐예요? 이 회사 소송 걸린 것 중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막 찾아본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요. 쭉. 근데 문제가 뭐야?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로 바꾸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자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회사의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 우리 파이낸셜이 갖고 있겠지. 자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사실 나는 근데 개털이야. 너무 사랑해. 진짜 꼭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개털이라서 이런 나의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어쩌면 나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걱정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막 개털이고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똑같아요. 아직 누구와 함께 하길 결정 안 했고 얘네들이 부르는 가격으로 내가 이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예비 실사할 때 내가 자료를 줘야지. 얘네들이 안다고 얘네들이 내 자료 어떻게 알아? 그쵸? 내가 소송 걸린 거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조금 준다고요.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줘. 그럼 M&A 가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자료 요청이야. 그럼 여기서 준비를 해서 곧 주겠대. 자,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맨날 협의 가면 자료를 왜 이렇게 안 주세요? 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런다고요. 그럼 언제 주는 줄 알아요? 예비실사 하고 나면 예비실사 이제 마감일이 있어요. 마감일. 마감해갖고 우리 얼마에 시작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감일이 금요일 오후 2시야. 자료 언제 주는 줄 알아요? 목요일날 오후 6시에 준다고요. 그럼 준 거잖아. 보통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가면 다 뭐 하고 있어요? 회계사들이 다 구글링 하고 있어요. 남들도 알고 있는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M&A 가면 뭐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인터넷에 받아서 끝없는 그 싸움을 한다고요. 하는 게 없어요. 예비실사는 사실. 뭘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야? 회계법인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같이 온다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회계법인은 같은 회계법인인데 서로 모르는 다른 팀들이 모여 있다고 이 넓은 방에. 그러면은 우리 6시 되면 가. 얘는 남아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새끼들 저거 저 돈값 못하는구만 막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 야근은 무조건이야. 야근도 한 12시가 아니라 1시 2시까지 한다고요. 1시 2시까지 뭐해? 구글링.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M&A 업무가 생각보다 고부가 가치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 우리가 보고서를 낸다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뭐해? 요거를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저희 같은 회계사들은 여기까지만 해. 우리가 제시하는 보고서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우리가 요거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로 다 바꿔서 만들어 놓고 손익계산서 몇 년 예상치를 우리가 쭉 만들어 놔. 몇 년 예상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누가 온다고 그랬어? 어저께 얘기했잖아. 밸류에이션 팀에서 와가지고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쯤 나오는지를 걔네들이 결정해요. 우리 보고서는 여기까지라고. 아쉬웠어요? 이렇게 해서 내요. 내면은 니네가 그래도 제일 비싸네. 니네가 그래도 괜찮네. 니네랑 할게 그런다고요. 그때부터 뭐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 네 개 회사 중에서 니네랑 할게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해? 본실사를 해요. 요게 그냥 커피라면 요건 에스프레소 더블이에요. 요거는 새벽 2시에 집에 갈 수 있다면 요건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요때 일하는 여기 이렇게 한 팀으로 일하는 여기 회계사들은 다 무슨 생각으로 일할까요? 업계 진실이에요. 다 무슨 생각으로 일할까? 다 무슨 생각으로? 제발 우리 회사가 선정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선정되면 죽는 거야. 나 야근한다고 돈 더 주냐? 물론 조금 더 주죠. 죽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물론 이게 개업해서 내일이 되면 달라지지만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트너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요. 본실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면 합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요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요걸 베이스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보고서를 만들 거 아니야.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메리츠의 경영진한테 요 보고서를 전달할 거야. 메리츠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가 만든 요 보고서를 우리 파이낸셜에 예상되는 미래 손익계산서와 지금 현재 공정가치를 표시한 재무상태표를 보고서를 낼 거라고. 그걸 보고 메리츠는 뭘 할까? 의사결정을 하겠죠. 야, 우리 파이낸셜 예상되는 손익계산서랑 지금 현재 공정가치를 표시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가 매력이 있네. 돈 좀 벌겠는걸? 이거 우리 꼭 인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봤더니 야, 이거 회사 생각보다 쓰레기네. 이거 사보면 우리 괜히 똥 밟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요. 즉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목적 적합성은 뭐야? 내가 제공하는 정보로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41페이지 상단 읽어보시면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질적 특성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다. 따라올 수 있겠죠? 목적 적합성은 뭐라고? 이걸 받아들이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목적 적합성이야. 그럼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 봐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작성된 보고서를 전해주면 메리츠 경영자가 보고 야, 우리 파이낸셜 괜찮은 회사 같은데? 야, 이걸로 하면 우리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우리 보고서를 보면 돈을 얼마 벌지 나와? 아니에요. 그냥 야, 얘네 이거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요걸 갖고 내부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얘랑 우리랑 합변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돈 좀 벌 것 같아. 자기들이 추정했잖아. 자기들이 예측했잖아.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가진다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예측치라는 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예측치라서 예측 가치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파이낸셜이랑 합병하시면요. 메리츠 사장님, 우리 파이낸셜이랑 합병하시면 100억 버세요. 재무보고서에 이런 게 안 나와. 그냥 자, 얘네가 앞으로 미래 예상치가 요렇거든? 니네 보고 한번 판단해봐. 돈 벌 것 같지? 그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요 얘기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예측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요. 그래서 이 예측 가치라는 건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되는 거지. 그 자체에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따라오시겠지? 읽어봅시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돼. 예측 가치는 기업의 실제 미래 재무 상태와 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고서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면 예측 가치를 가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 아씨, 진짜 언제 숫자는 계산기 계산기 괜히 샀어. 갖고 오지도 않으셨구나. 계산기 괜히 샀어. 막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시험 뭐가 나올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문구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 좀 이따 기출 체크 문제 풀 건데 요 문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포인트를 아셔야 돼.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 예측 가치를 가지려면 그 자체가 예측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린 말이에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해도 예측 가치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교재 보시면 파란색 돼 있는 문구 있잖아. 특히나 요 개념책에 2장은 파란색 돼 있는 문구 있잖아요. 다 기출 문구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확인 가치 좀 볼게요. 확인 가치. 확인 가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보고서를 봤더니 요 시점에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우리가 예상되는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만들어줬는데 X2년도에 예상되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 우리가. 그래서 보고 와 100억 나온다고?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X2년 갔더니 120억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파이낸셜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하면 돼? 어휴 120억 나왔네. 100억인 줄 알았더니 수정해줘야겠네. 120억이구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으면 돼요.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이때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막상 이때 가보니까 100억이랑 120억이랑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었잖아. 내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걔는 확인 가치를 가져요. 뻔한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확인 가치를 뭐라고 그랬냐면 피드백 가치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념책에 개정된 거에도 피드백 가치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고. 피드백이 뭐야? 내가 일단 예측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결과가 확정되면 확인하고 수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피드백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측 가치는 뭐예요? 이 확인 가치는 뭡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확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또 읽어볼게요. 확인 가치 보시면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성과 순현금 또는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또는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재무 정보가 과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즉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면 그건 확인 가치를 가진다고요. 검증보다는 확인이 낫겠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측했던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걸 수정할 수 있으면 걔는 확인 가치를 가집니다. 당연한 말이잖아.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보가 예측 확인 가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돈이는 앞으로 점점 잘생겨질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말이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돈이는 앞으로 점점 잘생겨질 거야. 이거 확인 가치 가져요, 안 가져요? 그쵸, 맞죠? 확인도 안 되고요, 수정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다고요. 그래서 확인 가치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삼정 회계법인이 와가지고 저희 해커스 경영 컨설팅 해줬어.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해커스 경영은 2020년에 기본 종합반 수강생이 8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2020년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봤더니 그때는 800명이 아니라 만약에 1000명이야. 그럼 예측치를 수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가치를 가진다고요. 별로 중요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 더 알아야 돼.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게 더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 예측 가치랑 확인 가치는 어떻게 했어? 예측을 해줘야 나중에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동시에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가 확인가치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개념체계에서는 사실요 목적 적합성 정보를 듣고 나면 내 의사결정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 적합성은 사실 여기까지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개념체계를 보면 요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렵지 않죠. 다시 우리 지금 질적 특성 배우고 있고, 질적 특성은 뭐야?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쓴 보고서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목적적 합성이야. 목적적 합성은 뭐라고? 이거 정보를 받아 보고서를 받으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예측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목적적 합성을 가지는 걸로 본다고요. 근데 이거만 있으면 안 돼.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시험은 요게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회계사 얘기를 재무 얘기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세법 수업 들으면 세무사 얘기를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가 9월 달부터 12월 사이가 그래도 좀 한가하거든요. 보통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요때 9월 1일 날 추석이 끝나고 보통 입사를 해요. 요때 입사거든요, 보통. 요때 입사해서 한 12월 31일까지 시험 붙은 회계사 친구들을 만나서, 회계법인 출근한 회계사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와, 나 진짜 시험 합격하길 잘했어. 이거 직업 죽여. 하나도 안 힘들어.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직업 죽여 이런다고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요때까지는 제 직업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 페이크라고요. 요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중간 감사를 해요. 기말 감사를 안 하고 중간 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 중간 감사가 뭐냐면 회사를 가서 그냥 한번 보고 오는 거야. 저희 올해 12월 31일 지나면 내년 1월 달에 와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인사도 좀 하고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하고 가는 게 중간 감사라고요. 근데 우리 벌써 이 거래처랑 벌써 10년 동안 감사 계약해서 하고 있었어. 매년 알고 있던 사이야. 가면 특별한 거 있어? 없어요. 물론 우리 신입회계사가 오면 신입회계사 소개 정도 시켜주겠지. 근데 얘는 어차피 기말에 하는 일이 복사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얘가 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가서 그냥 오랜만이야. 잘 계셨죠? 가시죠. 같이 스크린 골프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럼 우리 1월 달에 만나요 하고 그냥 간다고요. 물론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얘기는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게 중간 감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때 가면은 스태프회계사 데려가서 출장은 가긴 가, 거래처 가긴 가, 가서 일해 안 해? 나중에 낮에 일하는 거 없어요. 노가리만 깐다니까. 일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서류 작업 몇 개만 해주면 돼. 그리고 밤에 바로 뭐 하러 가? 바로 술 마시러 간다고요. 그 이분들은 회계사이나 세무사 오시면 접대비로 측정해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 써야 돼. 그럼 자기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좋은 데만 가서 먹는다고요. 우리 온 김에 맛있는 거 자기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기 중간감사 가서 회식 가면은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막 온다고, 회사에서. 같이 밥 먹으려고, 술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막 와요. 논다고요. 얼마나 재밌겠어. 일주일 내내 그래요. 야근도 안 해. 주말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보통 이때 오면 대접만 받고 딱 들어오거든요. 회계사가 좋은 줄 알죠. 다 페이크예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에게 반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욕을 하지 않지만, 1월쯤 되면 야이씨 너 진짜 뭐하냐 이 새끼 막 나온다고요. 돌아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때 인차지가 꼭 하는 게 있어. 이 회사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한다고요. 이 회사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하려고 이 회사에 다시 방문하면, 우리는 노트북 설치하고 그때 술 먹으면서 친해졌으니까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명함 돌리고 있을 때 필드 책임자 인차지 회사는 계속 뭔가를 한다고. 뭐래? 나 이렇게 처음 신입 회계사 때는 쟤는 뭘 저렇게 일하는 척이야,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막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나한테, 우리한테 그래요. 메일을 보내요. 야, 여기 중요성 금액 10억이야 이렇게 딱 보낸다고요. 중요성 금액이라는 걸 보내요. 중요성 금액이 뭐냐면, 네가 이제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배했거나 IFRS를 위배했거나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류들을 찾아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오류들이 10억 미만이면 보고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재무제표 1원이 얼마라고? 10억. 제가 근데 삼성전자가 500만 원 회계 처리 잘못한 거 찾아냈어. 난리치고 막 삼성전자 재무팀 차장님 찾아가갖고 이거 잘못해서 난리쳐. 누가 잘려요? 제가 잘리겠죠. 삼성전자한테 10억은 돈도 아니에요. 1이야 1. 근데 500만원? 0.00001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보고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자면 그 정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금액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정보 이용자는 관심도 없는 금액들을 얘기해줘봤자 소용도 없어요. 1000억짜리 회사한테 200만원 잘못된 거 얘기해봤자 관심도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성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옛날에 스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주저주저 얘기를 할게요. 재무제표 이제 감사를 나가. 그럼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감사하거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5일이나 3일 정도 감사해. 그럼 마지막 날 뭐 하냐면 여러분 텍스팀 세무팀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날 클로징 미팅을 해요. 이제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정 뭐 되는지 얘기하고 우리가 재무제표 결산 수정 분계로 몇 가지 수정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 반영할지 말지 서로 얘기하고 끝내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점심 먹으면 점심 먹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점심 먹고 올라가면 클로징 미팅을 보통 4시쯤 해요. 그럼 2시간 정도 미팅하고 이제 헤어진다고. 그럼 인차지가 점심 먹고 올라가면서 그래. 야, 나한테 2시까지 보내. 이러고 딱 올라가요. 뭘 보내? 뭘 보내? 각자 재무제표 맡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매출, 너는 매출원가, 너는 잡계정, 너는 금융자산 이런 거 맡아놓는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가 각자 맡은 계정을 5일 동안 감사를 했을 테니까 추정 사항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2시까지. 그럼 그걸 다 모아서 인차지가 재무제표 다시 수정하고 보고서 만든 다음에 크로즈 미팅을 딱 준비한다고. 그럼 2시가 되면 메일들을 보낼 거 아니야. 그럼 2시 30분부터 인차지가 사람 순서대로 호명하면서 물어본다고. 윤돈이 이거 뭐야? 뭐 재훈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만든 거야? 이거 뭐야? 너 이거 뭐 때문에 수정 공개한다는 거야? 얘기를 해서 우리끼리 인차지가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리고 보고서를 올린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보통 신입 회계사가 가면 올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뭘 알아야 올리지. 그럼 보통 처음에 딱 가면은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저 있다고요. 신입 회계사 가면은. 그럼 인차지가 농담으로 그 장난으로 인도에는 뭐 없나?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없겠지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회사를 한 3개 정도 지나가. 기말 시즌에. 그럼 4번째쯤 되면 윤돈이 아직도 없나 이런다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하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 그래. 잘 좀 하자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한 7번째쯤 됐을 때 인차지가 이러더라고요. 윤돈이 없어? 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 이런다고요. 그때 7번째쯤 되니까 인차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10초 동안 찾아서 나하면 죽인다 이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군대랑 똑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너무 미치겠더라고. 밥은 좋은 거 먹는데 나는 5일 동안 있었는데 찾아낸 건 하나도 없고. 아, 미치겠더라고. 그러다 제가 드디어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아, 이 자식들이 잡지를 보는데 잡지 구독료 5만원 아까 얘기했던 선급 비용 안 끊어놨더라고. 5만원 대박이다 이래갖고 제가 점심 먹으면서 마지막 날에 인차지한테 회계사님 찾았습니다 기대하시죠. 그래서 회계사님이 우리 윤돈이 그래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하고 야 점심 먹고 바로 올려. 내가 니거 먼저 볼게. 바로 올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급 비용 5만원을 올렸죠. 저 인차지가 보자마자 지우더라고요. 이게 뭐야? 중요성이에요. 그 회사가 자산이 2천억짜리 회사였어요. 5만원짜리 그거 올리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니겠어요? 지운다고요. 이게 중요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걸 우리 좀 볼게요. 중요성을 보시면 회계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정보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나와 있는데, 다만 중요성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10억 이하 중요성 금액 그 밑으로는 보여주지 마 그 얘기였잖아요. 회계 항목으로서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본다 나와 있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구를 볼게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중요성 금액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프로그램도 간단해. 그 기업 자산 얼마, 매출 얼마, 종업원 수 몇 명, 회계감사 몇 년 동안 했는지 그거 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얼마라고 딱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인차지가 직접 가서 판단한다고. 사전에 우리가 계량적 임계치를 결정하지 않아. 왜? 똑같이 100억짜리 회사라도 CEO 성향이 전혀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가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CEO는 회사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CEO는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나 이 재무제표 신뢰성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회계 처리를 좀 투명하게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중요성 금액이 크다고. 이 회사는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조금만 막 회계 처리 오류 수정 끊으면 막 200개씩 나와. 제가 옛날에 감사했던 회사 중에 차병원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사 기말에 감사하면 오류 수정 200개씩 나온다고요. 거의 회계사들의 무덤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퇴사하는 거야. 거기 그 팀 들어가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저 거기 갔다가 삼성 퇴사했거든요. 그래요. 돌아와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중요성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워낙 회계 처리가 엉망이니까. 따라오시겠죠. 계속 차병원 분식회계했잖아. 퇴사에 신문기사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다고요. 그럼 이 중요성 금액을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간감사 왜 가? 가서 한번 보고 결정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따라서 중요성 금액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유의 중요성이라고 인식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며 계량의 임계치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성 금액은 사전에 결정하거나 계량의 임계치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어. 가서 봐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중요성 금액을 사전에 미리 보거나 계량의 임계치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틀린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객관식 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단기까지 들어도 시험장 가면 틀려요.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요 문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만 볼게요. 우리 어디 볼 거냐면 셀프 스터디 42페이지에 셀프 스터디 42페이지에 어디 볼 거냐면 4번이요. 42페이지 셀프 스터디 4번.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 적합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정보의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가 있다면 목적 적합하다는 소리잖아. 이거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있다고. 틀린 말이네 그럼. 맞는 말이라고요. 제가 아까 개념체계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념체계에서 목적 적합성 설명할 때는 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얘는 별도로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프 스터디 4번이 개념체계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목적 적합성은 충족이 돼. 근데 기업 특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성까지 당연히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목적 적합성 얘기할 때 요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목적 적합성이 충족된다? 그 얘기도 맞아.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 기업 특유의 관점에서 볼 땐 얘까지도 추가로 고려해 줘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중요성의 맨 뒤에 문구 맨 여기 밑에 문구 보면 그러므로 목적 적합성의 여기 개념 체계에서 중요성을 목적 적합성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목적 적합성의 직접적인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목적 적합성의 직접적인 속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이고 중요성은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요거 두 가지만 있어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고 얘는 기업 별도로 기업을 판단할 때 그때 고려해야 될 정보란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중요성까지 했습니다. 아 전혀 어렵지 않네. 간단하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이제 셀프 스터디 시험에 어떤 문구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끝내놨으니까 셀프 스터디 보겠습니다. 1번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목적 적합성의 정의걸 맞고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은 계층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보다 우선한다. 항상 그래요. 트와이스 백댄서. 3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고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된다고 그랬었죠. 3번도 맞는 소리고 4번은 우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의 모두에 근거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것도 요 문구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앞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오답 유형 볼게요. 자, 개념 체계에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제시한다 그랬죠. 절차 얘기할까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요. 목적 적합한지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표현이 충실성 목적 적합한지를 따지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지고 그게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순서가 요게 1순위고요. 요게 2순위예요. 이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충실히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는 목적적 합성 적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7번 보시죠. 목적 적합한 정보는 일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어야 돼요. 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기억을 좀 할게요. 목적 적합한 정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작성된 정보를 보면은 또 의사결정에 차이를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